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동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오늘은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동화들에 여전히 이렇게 끌리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정말 반복해서 들려주는 걸까요? 아이들은 지겹지도 않은지 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른이 된 우리도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문득 어릴 적 들었던 그 동화들을 떠올리곤 한단 말이죠. 이 반복, 과연 그냥일까요? 여기에는 분명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동화는 보통 이렇게 반짝이는 성이랑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어둡고 좀 거친 이야기였죠. 원래 이 동화들은요, 옛날에 농부나 목동들이 일 끝나고 모닥불가에 둘러앉아서 서로 주고받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민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잔인하게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림 형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그림 형제가 바로 그런 거칠고 투박한 민담들을 모아서 이걸 아주 강렬한, 뭐랄까, 가족 드라마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을 콕콕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백설공주 원작에서는요, 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게 계모가 아니라 바로 친엄마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사악한 계모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 번 고치면서 좀 순하게 바뀐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질투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바로 왕비가 거울에 엄청나게 집착하잖아요. 이걸 오늘날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거울이 왕비한테는 일종의 소셜미디어였던 셈이죠. 거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줘야만 안심하고 거기에 자기 존재 가치를 전부 걸잖아요. 어떠세요? 좋아요 개수를 계속 확인하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소름 돋게 닮지 않았나요? 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버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과자집, 그냥 동화니까 나오는 환상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와 하는 말의 원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콤한 걸로 유혹해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포식자의 덫. 그걸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보여주는 거죠. 낯선 사람이 주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경고하는 것,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 아닐까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샤를 페로를 만나보죠. 이 사람은 동화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교훈을 주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 험한 세상,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콕 집어서 가르쳐주는 거죠. 신데렐라 하면 보통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비비디바비디부 하고 마법을 부려주는 걸 떠올리시죠? 근데 원래 이야기에서는 좀 달라요. 신데렐라는 아버지한테 나뭇가지 하나를 부탁해서 그걸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가에 심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자기 눈물로 키우죠. 그랬더니 그 나무에 깃든 흰새가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알던 거랑은 많이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데렐라의 힘이 어떤 외부의 도움, 그러니까 요정 할머니가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그 슬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페로는 이렇게 이야기 마지막에 대놓고 교훈을 딱 하고 박아 넣었어요. 온유함과 예의 바름이 아름다움보다 더 큰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가 살던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회적인 가치들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빨간 모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늑대는 그냥 말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죠. 바로 어린 소녀들을 노리는 그런 나쁜 어른들, 포식자 같은 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서늘하기까지 한 경고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이 페로의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상이 항상 안전하고 좋은 곳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하면 그게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앞에서 봤던 것들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뭐랄까 좀 슬프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초점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면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맞춰져 있어요. 인어공주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공주가 다리를 얻는 건 그냥 마법 같은 변신이 아니에요. 이건 유년기를 상징하는 안전한 바다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인 육지, 즉 성인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은유거든요. 가족과 안전, 심지어 자기 목소리까지 포기하고 얻은 그 다리로 걸을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에 따르는 희생과 아픔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어공주는 왕자랑 결혼하지 못해요. 안데르센은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는 그런 뻔한 해피엔딩을 그냥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랑이든 뭐든 항상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어공주의 이야기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는 않아요.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곧 공기의 딸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불멸의 영혼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안데르센이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일 거예요.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목적을 찾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 정말 깊은 메시지죠. 자, 이렇게 그림 형제부터 페로, 안데르센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동화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로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동화는 사실 4가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기 무서워하는 것들, 금기시되는 주제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미리 만나보게 해주는 연습장 같은 거고요. 둘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력한 생존의 메시지를 줍니다. 셋째, 어른들에게는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환상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동화는 우리를 현실에서 지켜주는 온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온갖 힘든 감정들을 미리 겪어보게 하는 일종의 모의 훈련장인 셈이죠. 이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화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위한 사용설명서다.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이야기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어른의 세계를 살아나갈 준비를 시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화는 어떤 사용설명서였나요? 오늘 한 번쯤 그 낡은 동화책을 다시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